여보, 우리 이제 그만 헤어지는 게 어때? 15년을 함께한 아내 수진의 입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당신이랑은 더 이상 미래가 안 보여. 시골에 땅 있으면 뭐해, 묵혀두기만 하는데. 준호는 그 순간 무너지는 기분이었죠. 하지만 한 달 후 준호는 고향 마을 슈퍼 앞에서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수진이 자신보다 10살이나 어린 남자와 팔짱을 끼고 혼수용품을 고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로부터 석 달 후 준호의 휴대폰에 날아든 한 통의 문자. 토지보상심의위원회입니다. 귀하의 토지에 대한 보상금이 확정되었습니다. 15억 원. 준호가 절대 팔지 않겠다던 그 시골 땅이 국가산업단지로 지정된 거죠. 그날 준호는 활짝 웃었고 수지는 땅을 치며 후회했습니다. 여보, 우리 이제 그만 헤어지는 게 어때? 2024년 5월 일요일 저녁이었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있던 준호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죠. 15년을 함께한 아내 수진이 방금 뭐라고 한 걸까요? 수진은 45세, 준호와 동갑이었습니다. 결혼 15년 차였고 아이는 없었죠. 당신이랑은 더 이상 미래가 안 보여. 15년 참았어. 이제 내 인생 살고 싶어. 수진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준호는 리모컨을 든 손이 떨렸어요. 갑자기 무슨 소리야? 우리 뭐가 문제라도 있었어? 준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수진은 긴 한숨을 내쉬었어요. 문제? 한두 가지가 아니지. 당신 회사 다닌 지 20년 됐는데 아직도 과장이잖아. 우리 친구들 남편은 다 부장, 이사 됐어. 준호는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또 그 이야기였어요. 수지는 결혼 초부터 준호를 다른 사람과 비교했죠. 나도 최선을 다하고 있어. 회사 사정이 어려워서 승진이 늦어진 거라고. 준호가 변명처럼 말했지만 수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리고 그 땅. 시골에 땅 1000평이나 있으면 뭐해. 팔지도 못하게 하고. 우리 그거 팔았으면 강남에 아파트 샀을 거야. 드디어 본론이 나왔습니다. 준호의 고향인 경기도 이천에는 할아버지가 손자들에게 물려준 땅이 있었어요. 준호와 형, 남동생, 이렇게 3형제가 각각 1000평씩 받았죠. 할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전에 손자들에게 당부하셨습니다. 이 땅은 절대 팔지 마라. 너희가 힘들 때 버팀목이 될 거다. 준호는 그 약속을 지키고 있었어요. 형과 동생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수지는 달랐죠. 결혼 초부터 그 땅을 팔자고 졸랐습니다. 그건 할아버지 유산이야. 형제끼리 약속했어. 절대 안 팔기로. 준호는 매번 단호하게 거절했죠. 그럴 때마다 수진의 불만은 쌓여갔습니다. 수진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이미 준비한 듯한 말투였습니다. 나 변호사 알아봤어. 다음 주에 협의 이혼 신청할 거야. 재산 분할은 공평하게 하자. 전세금이랑 예금 반반. 준호는 멍하니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정말 그렇게 하고 싶어? 아직 우리 다시 생각해 볼 수 있잖아. 준호가 마지막으로 붙잡아 보려 했지만 수진은 이미 마음을 굳힌 상태였어요. 이미 끝났어, 준호 씨. 당신도 새 인생 찾아봐. 수진이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준호는 거실에 혼자 남아 천장을 바라봤어요. 15년이라는 시간이 이렇게 허무하게 끝나는 건가? 그날 밤 준호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수진의 말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죠. 과장 신분, 팔지 못하는 땅, 미래가 안 보인다는 말. 준호는 자신이 정말 무능한 사람인가 싶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수진은 일찍 일어나 짐을 쌌어요. 친정으로 가겠다고 했습니다. 준호는 말리지 않았죠. 이미 수진의 결심이 확고하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일주일 후 두 사람은 구청에 갔습니다. 협의 이혼 신청서를 제출했어요. 공무원이 서류를 확인하며 물었습니다. 정말 이혼하시는 게 맞으신가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네, 확실합니다.
수진이 단호하게 대답했죠. 준호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재산 분할은 간단했어요. 서울 빌라 전세금 1억, 둘이 반반 나누니 5천만 원씩, 예금도 6천만 원, 역시 3천만 원씩 나눴습니다. 수지는 총 8천만 원을 받았죠. 시골 땅은 준호 가족 유산이라 분할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수지는 내심 아쉬워했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한 달 후 이혼이 확정됐습니다. 2024년 6월 말이었죠. 준호는 회사 근처 원룸으로 이사했습니다. 작지만 깔끔한 공간이었어요. 혼자라는 게 실감났죠. 수지는 친정에 잠시 머물다가 곧 어디론가 이사했습니다. 준호는 수진의 소식을 듣지 못했어요. 사실 알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7월 초 준호는 고향 이천에 내려갔습니다. 오랜만에 형과 동생을 만나기 위해서였죠. 부모님 산소도 벌초할 겸이었습니다. 형은 50세로 이천에서 작은 철물점을 운영했어요. 동생은 40세로 수원에서 학원 강사를 하고 있었죠. 둘 다 결혼해서 자녀가 있었습니다. 준호야, 이혼했다며? 괜찮아? 형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아요, 형님. 어차피 안 맞았던 것 같아요. 준호가 씁쓸하게 웃었죠. 동생이 맥주를 따르며 말했습니다. 형, 새 출발이라고 생각해. 나쁜 일만은 아닐 거야.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형제들과 이야기를 나누니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다음 날 준호는 마을 슈퍼에 들렀습니다. 물 한 병 사려고 들어갔는데 계산대 앞에서 준호는 얼어붙었죠. 수진이었습니다. 그것도 혼자가 아니었어요. 수진의 옆에는 젊은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였죠. 수진은 그 남자와 팔짱을 끼고 있었습니다. 자기야, 이 냄비 어때? 예쁘지? 수진이 남자에게 묻고 있었어요. 응, 좋아. 우리 집에 딱 맞겠는데. 남자가 대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혼수용품을 고르고 있었던 거예요. 준호는 슈퍼 한쪽 구석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죠. 이혼한 지 겨우 한 달인데 벌써 저렇게? 준호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수진과 그 남자는 물건을 계산하고 나갔어요. 준호는 창문 너머로 그들을 지켜봤습니다. 두 사람은 차에 올라탔죠. 최신형 수입차였습니다. 준호는 물도 사지 않고 슈퍼를 나왔어요. 차에 올라타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렇게 빨리 세 사람을 만날 수 있다는 게 놀라웠죠. 혹시 이혼하기 전부터 알던 사이였을까? 준호는 알 수 없었습니다. 준호는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에서 수진의 모습이 지워지지 않았어요. 그 젊은 남자와 팔짱 낀 모습, 행복해 보이던 얼굴. 준호는 씁쓸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이미 끝난 관계니까요. 월요일 준호는 출근했습니다. 회사 동료들은 준호의 이혼 소식을 알고 있었어요. 다들 위로의 말을 건넸죠. 준호 과장님 힘내세요. 새 출발이라고 생각하시고요. 격리팀 지은 과장이 커피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지은은 43세로 5년 전 남편과 사별한 후 혼자 살고 있었어요. 성격이 차분하고 온화했죠. 고맙습니다, 지은 과장님. 덕분에 힘이 나네요. 준호가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두 사람은 원래 같은 부서는 아니었지만 회사 식당에서 자주 마주쳤어요. 가끔 인사를 나누는 사이였죠. 점심시간 준호는 혼자 식당에 갔습니다. 자리에 앉으려는데 지은이 다가왔어요. 과장님, 같이 앉아도 될까요? 저도 혼자라서요. 물론이죠. 앉으세요. 준호가 반갑게 대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눴어요. 과장님, 혼자 사시기 힘드시죠? 저도 처음엔 정말 힘들었어요. 지은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네, 아직 적응이 안 돼요. 15년을 함께 살았는데 갑자기 혼자가 되니까 허전하더라고요.
준호가 솔직하게 털어놨죠. 지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예요. 저도 그랬거든요. 처음엔 정말 힘들었는데 지금은 혼자 사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지은의 말에 준호는 조금 위로가 됐습니다. 그날 이후 준호와 지은은 자주 점심을 같이 먹게 됐어요. 대화가 편했고 서로를 이해하는 것 같았죠. 한편 수지는 이천의 한 빌라에서 새 생활을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함께 사는 남자는 김태준 33세였어요. IT 스타트업 대표라고 했죠. 수지는 태준을 동네 필라테스 센터에서 만났습니다. 이혼하기 석 달 전이었어요. 태준은 수진에게 적극적으로 다가왔죠. 누나, 운동 끝나고 커피 한잔 하실래요? 태준의 제안에 수지는 설렜습니다. 자신을 찾아주는 젊은 남자라니. 결혼 생활에 지친 수진에게 태준은 신선한 바람 같았어요. 두 사람은 자주 만났습니다. 태준은 수진에게 달콤한 말을 속삭였죠. 누나는 정말 매력적이에요. 나이가 믿기지 않아요. 수진은 그 말에 기분이 좋았습니다. 준호는 수진을 칭찬한 적이 거의 없었거든요. 태준은 또 이런 말도 했어요. 형부는 너무 시대에 뒤떨어진 분 같아요. 시골에 땅이 1000평이나 있으면 그걸 활용해야죠. 개발하든지 팔아서 투자하든지. 저 같으면 그 땅으로 10억은 벌겠어요. 수진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래, 준호는 답답한 사람이야. 저렇게 젊고 유능한 남자도 있는데. 수진은 점점 준호에게 실망하게 됐죠. 그리고 결국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이혼 후 수진은 태준과 동거를 시작했어요. 재산 분할로 받은 8천만 원에 자신의 적금 2천만 원까지 합쳐서 총 1억 원이 있었습니다. 태준은 이천 빌라 전세를 구했어요. 전세금 5천만 원짜리였죠. 수진이 그 돈을 냈습니다. 자기야, 우리 여기서 새로 시작하자. 태준이 수진을 껴안으며 말했습니다. 응, 좋아. 당신이랑이면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아. 수진은 행복했어요.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태준이 돈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어요. 누나, 미안한데 사업 자금 좀 빌려줄 수 있어? 투자자 만나는데 시드머니가 필요해. 다음 달이면 투자 유치되면 바로 갚을게. 태준의 말에 수지는 망설였습니다. 얼마나 필요한데? 2천만 원만. 정말 다음 달이면 갚을게. 약속해. 태준이 간절하게 말했죠. 수지는 결국 2천만 원을 빌려줬습니다. 통장에 남은 돈은 3천만 원이었어요. 하지만 한 달이 지나도 태준은 돈을 갚지 않았습니다. 투자자와의 미팅이 연기됐다고 했어요. 누나, 미안해. 다음 주로 미팅이 연기됐어. 조금만 더 기다려줘. 태준이 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수지는 불안했지만 믿기로 했어요. 사랑하는 사이니까요. 하지만 2주 후 태준이 또 돈을 요구했습니다. 누나, 정말 미안한데 2천만 원만 더 빌려줄 수 있어? 사무실 보증금 내야 하는데 급해. 수지는 당황했죠. 또, 저번에 빌려준 돈도 안 갚았잖아. 알아. 정말 미안해. 이번 주에 투자 확정되면 다 갚을게. 4천만 원 다. 제발 한 번만 더 도와줘. 태준이 애원했습니다. 수지는 고민 끝에 2천만 원을 또 빌려줬어요. 이제 통장에 남은 돈은 1천만 원뿐이었습니다. 수지는 불안이 커졌죠. 정말 태준이 갚을 수 있을까? 8월 초 또 한 번 태준이 돈을 요구했습니다. 이번엔 1천만 원이었어요. 수지는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이미 4천만 원을 빌려준 상태였으니까요. 결국 수지는 통장을 비웠습니다. 1억 원이 모두 태준에게 들어간 거예요. 정확히는 전세금 5천만 원 빼고 5천만 원을 빌려준 셈이었죠. 태준은 매번 다음 주면 갚겠다고 했지만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수지는 이제야 불안이 공포로 바뀌기 시작했어요.
같은 시기 준호는 회사에서 평온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지은과는 점점 가까워졌어요. 두 사람은 주말에 등산도 함께 가고 영화도 보러 갔습니다. 준호 씨, 오늘 날씨 정말 좋네요. 등산 오길 잘했어요. 지은이 밝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러게요. 지은 씨 덕분에 요즘 기분이 많이 나아진 것 같아요. 준호도 웃으며 대답했죠.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손을 잡았습니다. 준호는 오랜만에 마음이 편안했어요. 지은은 수진과 달랐습니다. 준호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고 비교하지 않았죠. 준호 씨, 저는 준호 씨가 가족 약속을 지키려고 땅을 안 판 거 정말 멋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사람이 진짜 믿을 만한 사람이에요. 지은의 말에 준호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수지는 그 땅 때문에 준호를 무능하다고 했는데 지은은 오히려 칭찬했으니까요. 고맙습니다, 지은 씨.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힘이 나네요. 준호가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는 점점 깊어져 갔어요. 8월 중순 준호의 휴대폰으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형이었어요. 준호야, 큰일 났어. 뉴스 봤어? 형의 목소리가 흥분되어 있었습니다. 무슨 뉴스요? 저는 못 봤는데요. 준호가 물었죠. 우리 땅 있는 곳이 국가산업단지로 지정됐대. 토지 수용 대상이야. 준호는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요? 그럼 보상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렇지. 시세의 150% 보상이래. 우리 땅 1000평이면 지금 시세가 평당 500만 원 정도 하는데 150%면 평당 750만 원이야. 1000평이면 75억이고 우리 3형제가 나누면 한 명당 25억이야. 아니, 계산을 다시 해보니 우리 땅이 1000평씩이니까 한 명당 75억 원어치야. 형이 흥분해서 말을 더듬었습니다. 준호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75억 원이라니. 평생 모아도 모을 수 없는 돈이었죠. 형님, 정말 확실한 거예요? 확실해. 구청에서 곧 공문이 올 거래. 다음 주에 설명회도 있고. 준호야, 우리 할아버지가 복 주신 거야. 형의 목소리에서 감격이 묻어났습니다. 준호는 전화를 끊고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할아버지 말씀이 맞았습니다. 이 땅은 너희가 힘들 때 버팀목이 될 거라고 하셨죠. 정말 그렇게 됐습니다. 며칠 후 준호는 형, 동생과 함께 구청 설명회에 참석했어요. 담당 공무원이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이번 국가산업단지 조성으로 해당 지역 토지 소유주분들께 보상이 지급됩니다. 보상금은 감정평가를 거쳐 시세의 150%로 책정됩니다. 절차는 다음 달부터 시작되며 보상금 지급은 11월 예정입니다. 준호는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예상 보상금 내역서였어요. 준호의 땅 1000평에 대한 보상금은 정확히 15억 원이었습니다. 형과 동생도 각각 15억 원씩 받게 되는 거죠. 형제들은 감격했어요. 준호야, 우리 할아버지 산소에 가야겠다. 인사드려야지. 형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다음 날 삼형제는 부모님과 할아버지 산소를 찾았어요. 성묘를 하고 절을 올렸습니다. 할아버지 감사합니다. 할아버지 말씀 지켜서 땅 안 팔고 버텼더니 이렇게 큰 복을 받았습니다. 준호가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렸죠. 형과 동생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삼형제는 그 자리에서 약속했어요. 보상금을 받으면 각자 잘 쓰기로. 낭비하지 말고 가족들 미래를 위해 쓰자고요. 준호는 서울로 돌아와 지은에게 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지은은 진심으로 축하해줬어요. 준호 씨, 정말 축하드려요. 할아버지 말씀을 지킨 보람이 있네요. 지은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이혼할 때 수진이가 그 땅 팔자고 했는데 안 팔길 정말 잘했어요. 준호가 솔직하게 말했죠. 지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원칙을 지키는 사람이 결국 복을 받는 것 같아요. 준호 씨는 정말 멋진 사람이에요. 준호는 지은의 말에 힘이 났습니다. 한편 수지는 절망에 빠져 있었어요. 8월 말 태준이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전화도 받지 않고 문자 답장도 없었죠. 수지는 태준의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사무실은 텅 비어 있었어요. 문에는 폐업 안내문이 붙어 있었습니다. 수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사기당한 거였어요. 5천만 원을 고스란히 날린 거죠. 수지는 경찰서에 찾아가 사기죄로 고소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의 대답은 차가웠어요. 연인 관계에서 빌려준 돈은 민사 문제입니다. 형사처벌이 어렵습니다. 차용증이라도 있으세요? 경찰이 물었지만 수지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태준을 믿었으니까요. 수지는 빈손으로 집에 돌아왔어요. 통장을 확인하니 남은 돈은 50만 원 뿐이었습니다. 전세 계약도 6개월 후면 끝나는데 그때 어떻게 할지 막막했죠. 수지는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미나야, 나 지금 정말 힘들어. 수진의 친구 미나는 45세로 전업주부였어요. 왜? 무슨 일 있어? 미나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수지는 모든 걸 털어놨습니다. 이혼한 것, 태준과 동거한 것, 돈을 빌려준 것, 사기당한 것까지요. 미나는 한숨을 쉬었어요. 수진아, 너 왜 그랬어? 준호 오빠 그렇게 나쁜 사람 아니었잖아. 미나의 말에 수지는 울음이 터졌습니다. 내가 정말 바보였어. 준호는 성실하고 착한 사람이었는데. 미나가 조심스럽게 물었죠. 그나저나 준호 오빠 소식 들었어? 무슨 소식? 수진이 물었습니다. 준호 오빠네 땅 있잖아. 이천에. 거기가 국가산업단지로 지정됐대. 보상금 엄청나게 받는다던데. 수지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뭐라고? 정말이야? 응. 우리 동네 엄마들한테 다 소문났어. 준호 오빠가 15억 받는데. 형제들도 각각 15억씩 받고. 미나의 말에 수지는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15억이라니. 수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만약 내가 한 달만 더 참았으면 7억 5천만 원이 내 거였을 텐데. 재산 분할로 절반을 받았을 테니까요. 수지는 땅을 쳤습니다. 왜 나는 그때 참지 못했을까? 왜 그렇게 조급했을까? 후회의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다음 날 수지는 용기를 내서 준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벨이 3번 울린 후 준호가 받았어요. 여보세요? 준호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준호 씨, 나야.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죠. 수진 씨, 무슨 일이세요? 준호의 목소리에는 감정이 없었습니다. 수진은 용기를 냈어요. 땅 보상 받는다며? 축하해. 준호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할아버지 덕분이에요. 그게 말이야.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없을까? 나 지금 정말 힘든 상황이야. 수진이 애원조로 말했습니다. 준호는 한숨을 쉬었어요. 수진 씨, 이미 끝난 일이에요. 우리 각자 새 인생 살기로 했잖아요. 저는 지금 행복합니다. 수진 씨도 행복하게 사세요. 준호의 목소리는 단호했죠.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수지는 휴대폰을 바닥에 내던졌어요. 그리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9월이 되자 준호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보상금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어요. 감정평가가 끝나고 최종 보상금이 확정됐죠. 준호가 받을 금액은 정확히 15억 2천만 원이었습니다. 예상보다 2천만 원이 더 많았어요. 준호는 형, 동생과 함께 보상금을 받았습니다. 통장에 찍힌 15억 2천만 원이라는 숫자가 믿기지 않았죠. 준호야, 우리 이제 뭐 할 거야? 동생이 물었습니다. 저는 일단 집부터 사려고요.
서울 외곽에 괜찮은 신축 아파트 알아보고 있어요. 준호가 대답했죠. 형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나도 가게 확장하고 애들 교육비 마련해야지. 동생도 말했습니다. 저도 학원 하나 더 내고 애들 대학 자금 만들 거예요. 삼형제는 각자의 계획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약속했어요. 할아버지 산소 근처에 작은 제실을 지어서 매년 모여 제사 지내자고요. 준호는 며칠 후 지은과 함께 아파트를 보러 갔습니다. 경기도 하남에 있는 신축 아파트였어요. 33평형의 가격은 8억 원이었죠. 준호 씨, 이 아파트 정말 좋네요. 전망도 좋고 교통도 편하고. 지은이 밝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쵸? 마음에 드세요? 준호가 물었죠. 지은이 잠깐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제 의견이 중요한가요? 당연하죠. 지은 씨 의견이 가장 중요해요. 준호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지은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준호는 그 자리에서 계약금을 냈습니다. 잔금은 11월에 치르기로 했죠. 집을 나오며 지은이 물었어요. 준호 씨, 저한테 물어보신 이유가 뭐예요? 준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지은 씨와 함께 살고 싶어서요. 저랑 결혼해 주실 수 있나요? 지은은 깜짝 놀랐어요. 눈물이 글썽였습니다. 네, 좋아요. 저도 준호 씨와 함께하고 싶어요. 두 사람은 그 자리에서 포옹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신경 쓰지 않았어요. 준호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그 같은 시각 수지는 이천의 한 분식집에서 설거지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습니다. 시급 9,860원이었어요. 하루 8시간 일하면 약 8만 원을 벌 수 있었죠. 한 달이면 200만 원 정도였습니다. 수지는 전세 계약이 끝나기 전에 돈을 모아야 했어요. 최소한 보증금이라도 마련해야 했죠. 분식집 사장님은 60대 여성이었습니다. 인심은 좋았지만 일이 고됐어요. 수진아, 설거지 다 했어? 그럼 홀 좀 닦아줘. 사장님이 지시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지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죠. 45세의 나이에 설거지와 청소를 하는 자신이 초라했습니다. 예전에는 전업주부로 여유롭게 살았는데 이제는 이렇게 됐어요. 점심시간 손님들이 몰려왔습니다. 수지는 정신없이 일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기 떡볶이 2인분이요. 수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준호였어요. 그리고 옆에는 지은이 있었죠. 두 사람은 수진을 보지 못했습니다. 수지는 재빨리 주방으로 숨었어요. 사장님, 저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그래, 빨리 다녀와. 수지는 화장실로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거울을 보니 초라한 자신의 모습이 보였어요. 머리는 산발이고 앞치마는 얼룩투성이었죠. 수지는 눈물이 났습니다. 저게 내가 버린 사람이구나. 준호는 지은과 함께 행복해 보였어요. 반면 자신은 분식집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죠. 수지는 한참을 화장실에 있다가 나왔습니다. 다행히 준호와 지은은 이미 가고 없었어요. 수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가슴은 무너지는 것 같았죠. 저녁 수지는 좁은 원룸으로 돌아왔습니다. 냉장고를 열어보니 김치와 계란뿐이었어요. 수지는 라면을 끓였습니다. 예전에는 준호를 위해 매일 정성껏 저녁을 차렸는데 이제는 자신조차 제대로 챙기지 못했죠. 수지는 휴대폰을 꺼내 SNS를 확인했습니다. 친구들의 게시물이 올라와 있었어요. 다들 행복한 일상을 공유하고 있었죠. 수지는 자신의 계정을 보니 마지막 게시물이 6월이었습니다. 태준과 찍은 사진이었어요. 수지는 그 게시물을 삭제했습니다. 그리고 SNS도 탈퇴해버렸죠. 더 이상 누구와도 연락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9월 말 준호는 회사에서 좋은 소식을 들었어요.
부장 승진이었습니다. 준호 과장, 아니 이제 부장님이라고 불러야겠네요. 축하드립니다. 팀장이 악수를 청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준호가 겸손하게 대답했죠. 사실 준호는 오랫동안 승진해서 밀려 있었습니다. 회사 사정도 어려웠고 준호보다 어린 직원들이 먼저 승진하기도 했죠. 하지만 이번에는 준호의 성실함과 책임감이 인정받았습니다. 준호는 지은에게 이 소식을 전했어요. 지은은 진심으로 기뻐했습니다. 축하해요, 부장님. 정말 잘 됐어요. 지은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지은 씨 덕분에 힘낼 수 있었어요. 준호도 웃으며 대답했죠. 두 사람은 저녁에 조촐하게 승진 축하 식사를 했습니다. 분위기 좋은 레스토랑이었어요. 지은 씨, 우리 11월에 아파트 입주하면 바로 결혼식 올릴까요? 준호가 제안했습니다. 좋아요. 조용하게 가족들만 초대해서 하면 어떨까요? 지은이 대답했죠.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미래를 계획하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어요. 한편 수진은 친정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는 수진의 상황을 알고 계셨죠. 수진아, 내가 그때 참았어야지. 왜 그렇게 성급하게 이혼했니?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안타까움이 묻어났습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엄마. 정말 후회돼요. 수진이 울먹였죠. 어머니는 한숨을 쉬었어요.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어. 준호한테 다시 매달리지도 마. 그 사람 새로 만나는 여자 있다며. 수진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분식집에서 봤으니까요. 알아요. 제가 다 망쳤어요. 수진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전화를 끊고 수진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어둠이 깔린 거리를 바라보며 수진은 생각했습니다. 내가 선택한 길이니 이제는 혼자 감당해야지. 10월이 되자 준호는 본격적으로 새 아파트 입주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잔금을 치르고 인테리어를 의뢰했어요. 지은과 함께 가구도 골랐죠. 지은 씨, 이 소파 어때요? 색깔이 예쁘지 않아요? 준호가 물었습니다. 좋아요. 우리 집 거실이랑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지은이 밝게 웃으며 대답했죠. 우리 집이라는 말에 준호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곧 정말 지은과 함께 살게 될 거예요. 두 사람은 침대, 식탁, 옷장까지 하나하나 골랐습니다. 모든 게 행복했어요. 준호는 형에게도 전화를 걸었습니다. 형님, 저 11월에 결혼해요. 정말? 축하한다, 준호야. 누구랑 하는데? 형이 반가워하며 물었습니다. 회사 동료예요. 5년 전에 남편 잃고 혼자 살던 분인데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준호가 설명했죠. 그래, 잘 됐다. 수진이보다 훨씬 나을 것 같은데. 형님도 결혼식에 꼭 오세요. 당연하지. 동생도 데리고 갈게. 형은 진심으로 축하해줬습니다. 준호는 회사 동료들에게도 결혼 소식을 알렸어요. 다들 축하해줬죠. 부장님 축하드립니다. 정말 잘 어울리는 커플이세요. 팀원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덕분에 여기까지 왔어요. 준호가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같은 시각 수지는 분식집에서 또 하루를 보내고 있었어요. 설거지를 하다가 그릇을 떨어뜨려 깨트렸습니다. 수진아, 조심해야지. 그릇값 내 월급에서 빼야겠네. 사장님이 핀잔을 줬습니다. 죄송합니다. 조심할게요. 수지는 고개를 숙였죠. 수지는 요즘 집중력이 떨어졌습니다. 밤에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있었어요. 준호 생각, 땅 보상금 생각, 태준에게 사기당한 일까지. 모든 게 머릿속을 맴돌며 괴롭혔죠. 퇴근 후 수지는 슈퍼에 들렀습니다. 최소한의 식료품을 사야 했어요. 계산을 하는데 카드가 거절됐습니다.
손님 카드 한도 초과래요. 다른 카드 있으세요? 점원이 물었습니다. 수지는 당황했어요. 현금도 얼마 없었습니다. 그냥 우유만 살게요. 나머지는 빼주세요. 수지는 부끄러움을 참으며 말했죠. 집으로 돌아온 수지는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잔액 32만 원. 이번 달 월세 50만 원은 아직 안 냈어요. 사장님께 월급 선불을 요청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수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이렇게 살아야 하나. 차라리 그때 참을 걸. 후회가 밀려왔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10월 중순 수지는 친구 미나에게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수진아, 나야. 요즘 어떻게 지내? 미나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어요. 그냥 그래. 일하면서 살고 있어. 수진이 힘없이 대답했습니다. 그나저나 준호 오빠 소식 들었어? 수진의 심장이 철렁했어요. 무슨 소식? 재혼한대. 11월에 결혼식 올린다던데. 회사 동료랑. 수지는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정말? 응. 우리 동네 엄마들이 다 알아. 조용하게 가족들만 초대해서 한대. 새 아파트도 샀다던데. 하남의 신축. 미나의 말에 수지는 숨이 막혔습니다. 수진아, 너 괜찮아? 미나가 걱정스럽게 물었죠. 응, 괜찮아. 나 바빠서 끊을게. 수지는 서둘러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어요. 준호는 새 아파트에 살고 재혼도 하는데 자신은 원룸에서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고 있었습니다. 비교가 너무 잔인했어요. 수지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11월 초 준호와 지은은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작은 예식장에서 가족들만 초대했어요. 준호의 형, 동생 가족과 지은의 부모님, 형제들이 참석했죠. 신랑 신부 입장하겠습니다. 사회자의 멘트와 함께 준호와 지은이 입장했습니다. 두 사람은 정말 행복해 보였어요. 준호의 형이 축사를 했습니다. 준호야, 정말 축하한다. 내가 힘든 시기를 잘 견뎌내고 이렇게 좋은 사람을 만나서 기쁘다. 지은 씨, 우리 동생 잘 부탁합니다. 형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예식이 끝나고 작은 피로연이 열렸습니다. 가족들이 모여 식사를 하며 축하해줬죠. 지은의 어머니가 준호에게 다가왔습니다. 사위, 우리 딸 잘 부탁합니다. 준호는 정말 좋은 분이시네요. 어머님, 제가 더 잘 배우겠습니다. 준호가 정중하게 인사했죠. 피로연이 끝나고 두 사람은 새 아파트로 향했습니다. 하남의 신축 아파트였어요. 33평형의 인테리어가 완벽하게 끝난 상태였죠. 준호 씨, 드디어 우리 집이네요. 지은이 감격스러워하며 말했습니다. 그러게요. 정말 꿈만 같아요. 준호도 행복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두 사람은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아 창밖을 바라봤어요. 한강이 보이는 전망이었습니다. 지은 씨,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해요. 준호가 지은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저야말로 감사해요. 준호 씨 같은 분을 만나서 행복해요. 지은도 눈물을 글썽이며 대답했죠. 두 사람은 서로를 꼭 껴안았습니다. 그 같은 날 저녁 수지는 분식집 일을 마치고 원룸으로 돌아왔어요. 오늘이 준호의 결혼식 날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수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준호는 지금쯤 새 아파트에서 새 아내와 행복하게 지내고 있겠죠. 반면 자신은 좁은 원룸에서 혼자 누워 있었습니다. 수지는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내가 버린 사람이 저렇게 행복해지다니. 그리고 나는 이렇게 비참해지다니. 수지는 베개를 끌어안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다음 날 수지는 분식집 사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사장님, 죄송한데 월급 좀 미리 받을 수 있을까요? 이번 달 월세를 못 냈어요. 사장님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수진아, 미안한데 우리 가게도 요즘 장사가 안 돼서 여유가 없어. 다음 주까지만 기다려줄 수 있어? 수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지만 집주인에게 연락이 왔어요. 이번 달 월세 언제 주실 건가요? 벌써 보름이나 늦었는데요. 집주인의 목소리는 차갑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번 주 안에 드릴게요. 수진이 애원하듯 말했죠. 이번이 마지막입니다. 다음에 또 늦으면 계약 해지할 거예요. 집주인은 단호하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수진은 막막했어요. 어디서 돈을 구하지? 친구들에게 빌릴 수도 없었습니다. 이미 다들 수진의 상황을 알고 있었고 거리를 두고 있었죠. 수진은 결국 휴대폰 대출 앱을 찾아봤습니다. 고금리였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50만 원을 대출받았죠. 이자는 월 15%였습니다. 수진은 그 돈으로 월세를 냈어요. 하지만 다음 달은 어떻게 하지? 불안이 커졌습니다. 11월 중순 준호는 신혼생활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지은과 함께 아침을 먹고 출근하는 일상이 행복했어요. 지은 씨, 오늘 저녁에 뭐 먹고 싶어요? 준호가 물었습니다. 집에서 제가 요리해 줄게요. 준호 씨 좋아하는 된장찌개 끓여줄까요? 지은이 밝게 웃으며 말했죠. 좋아요. 정말 기대되네요. 준호도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회사에서 준호는 부장으로서 책임감 있게 일했어요. 팀원들도 준호를 존경했죠. 부장님, 이번 프로젝트 정말 잘 마무리됐습니다. 부장님 덕분이에요. 팀원이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다들 열심히 해준 덕분이야. 수고했어. 준호가 격려하며 말했죠. 퇴근 후 준호는 집으로 향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니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가 났어요. 다녀왔어요. 준호가 인사했습니다. 어서 와요. 씻고 오세요. 밥 차릴게요. 지은이 반갑게 맞이했죠. 준호는 행복했습니다. 이런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야 깨달았어요. 수진과 살 때는 집에 오는 게 두려웠습니다. 항상 잔소리와 불평이 기다리고 있었죠. 하지만 지은은 달랐습니다. 따뜻하게 맞이해주고 존중해줬어요. 식사를 하며 준호가 말했습니다. 지은 씨, 우리 다음 달에 제주도 여행 갈까요? 신혼여행 못 갔잖아요. 좋아요. 제주도 가고 싶었어요. 지은이 눈을 반짝이며 대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여행 계획을 세우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같은 시각 수지는 원룸에서 컵라면으로 저녁을 때우고 있었습니다. 냉장고는 거의 비어 있었어요. 수지는 휴대폰으로 준호의 SNS를 찾아봤습니다. 준호는 SNS를 잘 안 했지만 가끔 글을 올렸어요. 최근 게시물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새 아파트에서 아내와 찍은 사진이었죠. 캡션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새로운 시작, 감사한 마음. 수지는 사진 속 준호를 바라봤어요. 준호는 정말 행복해 보였습니다. 얼굴에는 미소가 가득했고 눈빛도 밝았죠. 수지는 휴대폰을 던져버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럴 수도 없었어요. 휴대폰이 없으면 일도 할 수 없었으니까요. 수지는 눈물을 흘리며 라면을 먹었습니다. 11월 말 수진에게 또 다른 문제가 생겼어요. 전세 계약이 석 달 후에 끝나는데 집주인이 재계약을 거부한 겁니다. 수진 씨, 죄송한데 재계약은 어려울 것 같아요. 다른 세입자 알아보려고요. 집주인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네. 그럼 저는 어떻게 해요? 수진이 당황하며 물었죠. 다른 집 알아보셔야죠. 2월 말까지 나가주세요. 집주인은 단호했습니다. 수지는 막막했어요. 지금 가진 돈으로는 새 전세를 구할 수 없었습니다. 월세로 가려고 해도 보증금이 필요했죠. 수지는 분식집 사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사장님, 제가 2월 말까지 집을 구해야 하는데
혹시 월급을 좀 더 올려주실 수 있을까요? 사장님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수진아, 미안한데 가게 형편이 어려워서 그것도 힘들 것 같아. 오히려 다음 달부터 영업시간 줄여야 할 것 같거든. 그럼 제 일하는 시간도 줄어드는 건가요? 수진이 불안하게 물었습니다. 그렇지. 미안해. 사장님도 난처한 상황이었던 겁니다. 수진은 절망했어요. 일하는 시간이 줄면 월급도 줄어들 텐데 어떻게 살아가지? 그날 밤 수진은 부모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버지가 받으셨어요. 아빠, 나 수진이야. 오, 수진이. 어떻게 지내니? 아버지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습니다. 아빠, 나 지금 정말 힘들어. 집도 나가야 하고 돈도 없고. 수진이 울먹이며 말했죠. 아버지는 한숨을 쉬었어요. 수진아, 우리도 형편이 어렵다. 내 동생 대학 등록금에 엄마 병원비까지. 도와주고 싶어도 여유가 없어. 수진은 알고 있었습니다. 부모님도 넉넉하지 않다는 걸요. 알았어, 아빠. 괜찮아. 내가 알아서 할게. 수진이 억지로 밝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수진은 한참을 울었어요.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12월 초 준호는 지은과 함께 제주도 여행을 갔습니다. 3박 4일 일정이었어요. 날씨는 추웠지만 두 사람은 행복했죠. 지은 씨, 여기 바다 정말 예쁘네요. 준호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그러게요. 준호 씨랑 함께여서 더 좋은 것 같아요. 지은이 준호의 팔짱을 끼며 말했죠. 두 사람은 해변을 걸으며 사진도 찍고 맛있는 음식도 먹었습니다. 저녁에는 숙소에서 와인을 마시며 대화를 나눴어요. 준호 씨, 저는 준호 씨를 만나서 정말 행복해요. 지은이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도요. 지은 씨가 제 인생에 와줘서 감사해요. 준호도 지은의 손을 잡으며 대답했죠.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여행에서 돌아온 준호는 회사에서 또 좋은 소식을 들었어요. 준호 부장, 내년 1월부터 본부장으로 발령나셨어요. 축하드립니다. 인사팀 직원이 알려줬습니다. 정말요? 감사합니다. 준호는 깜짝 놀랐어요. 본부장은 임원 직전 단계였습니다. 준호의 노력이 인정받은 거죠. 집에 돌아와 준호는 지은에게 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지은은 정말 기뻐하며 축하해줬어요. 축하해요, 본부장님. 정말 자랑스러워요. 지은이 준호를 껴안으며 말했습니다. 준호는 행복했어요. 일도 잘 풀리고 사랑하는 사람도 있고 새 집도 있었습니다. 인생이 이렇게 좋아질 수 있구나. 준호는 감사한 마음이 들었죠. 12월 중순 수지는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분식집 영업시간이 줄어들면서 월급도 반으로 줄었어요. 한 달에 100만 원도 안 되는 수입으로는 생활이 불가능했죠. 수지는 다른 일자리를 알아봤지만 45세의 나이에 마땅한 일을 찾기 어려웠습니다. 경력도 없고 학력도 고등학교 졸업이 전부였어요. 결혼 전에 잠깐 회사에 다녔지만 그것도 20년 전 일이었죠. 수지는 결국 편의점 야간 알바를 시작했습니다. 밤 11시부터 아침 7시까지 일했어요. 분식집 일까지 하면 하루에 16시간을 일하는 셈이었죠. 몸은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어느 날 새벽 편의점에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취한 남자였어요. 야, 아줌마. 담배 한 갑. 남자가 무례하게 말했습니다. 네, 어떤 걸로 드릴까요? 수진이 참으며 물었죠. 아무거나. 빨리 줘. 남자가 짜증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수지는 담배를 건네며 계산을 했어요. 4,500원입니다. 남자가 5,000원을 던지듯 내밀었습니다. 500원 거스름돈 받으세요. 수진이 거스름돈을 건넸지만 남자는 그냥 나가버렸어요. 수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죠. 새벽 6시 수지는 화장실 거울을 봤습니다.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가득했고 얼굴은 수척했어요. 한 달 만에 5kg이 빠졌습니다. 제대로 먹지 못했으니까요. 수지는 거울 속 자신이 낯설었습니다. 불과 6개월 전만 해도 여유롭게 살았는데 이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어요. 퇴근 후 수지는 원룸으로 돌아왔습니다. 침대에 쓰러지듯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오후에는 분식집에 가야 했으니까요. 수지는 겨우 2시간 자고 일어났습니다. 12월 말 수지는 집주인에게서 또 연락을 받았어요. 수진 씨, 2월 말까지 나가시는 거 맞죠? 새 세입자 계약해야 해서요. 네, 알고 있습니다. 수진이 힘없이 대답했죠. 그런데 혹시 아직 집 못 구하셨으면 고시원 추천해 드릴까요? 제 아는 분이 운영하시는데. 집주인이 제안했습니다. 고시원이요? 네. 보증금 없고 월세 35만 원이래요. 수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고시원은 좁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최선의 선택인 것 같았어요. 그럼 연락처 좀 주시겠어요? 수진이 부탁했죠. 집주인은 고시원 연락처를 보내줬습니다. 수지는 다음 날 그곳을 방문했어요. 고시원은 역 근처에 있었습니다. 방은 정말 좁았어요. 2평도 안 되는 공간에 침대와 책상만 놓을 수 있었죠. 화장실과 샤워실은 공용이었습니다. 어때요? 여기가 제일 싼 방이에요. 고시원 주인이 물었습니다. 여기로 할게요. 수지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보증금 없이 월 35만 원이면 그나마 감당할 수 있었으니까요. 2월 말에 이사 올게요. 알겠습니다. 그때 연락 주세요. 수지는 고시원을 나와 한강 다리 위에 섰습니다. 찬바람이 얼굴을 때렸어요. 수지는 난간을 붙잡고 강물을 내려다봤습니다. 이렇게 사는 게 의미가 있을까? 순간 위험한 생각이 스쳤지만 수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안 돼. 아직 포기할 수 없어. 수지는 다리를 건너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같은 시각 준호는 회사에서 송년회에 참석하고 있었습니다. 올해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준호 본부장님께서 팀을 잘 이끌어 주셨어요. 건배. 사장이 축배를 제안했습니다. 건배. 직원들이 함께 외쳤죠. 준호는 웃으며 술잔을 들었습니다. 지은도 격리팀 송년회에 참석하고 있었어요. 두 사람은 각자의 자리에서 동료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송년회가 끝나고 준호는 집으로 향했어요. 지은도 먼저 와 있었습니다. 다녀왔어요. 준호가 인사했죠. 어서 와요. 송년회 어땠어요? 지은이 물었습니다. 좋았어요. 지은 씨는요? 저도 즐거웠어요. 두 사람은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올해 정말 많은 일이 있었네요. 준호가 감회에 젖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러게요. 하지만 모두 좋은 방향으로 흘러갔어요. 지은이 준호의 손을 잡으며 말했죠.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아버지 땅 덕분에 이 집도 사고 지은 씨도 만나고 정말 감사해요. 내년에는 더 좋은 일만 있을 거예요. 지은이 밝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새해를 기대하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어요. 12월 31일 제야의 종소리가 울렸습니다. 준호와 지은은 집에서 함께 새해를 맞이했어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지은 씨. 준호가 지은을 껴안으며 말했습니다. 준호 씨도 복 많이 받으세요. 사랑해요. 지은도 준호를 껴안으며 대답했죠. 두 사람은 키스하며 새해를 시작했습니다. 같은 시각 수지는 편의점에서 혼자 일하고 있었어요. 밖에서는 새해를 축하하는 불꽃놀이가 터졌습니다. 수지는 창밖을 바라봤죠. 사람들은 모두 행복해 보였습니다. 연인들은 키스하고 가족들은 함께 웃고 있었어요. 수지는 혼자였습니다.
편의점 형광등 아래에서 홀로 서 있었죠. 수지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새해라고 해서 뭐가 달라질까? 하지만 수지는 눈물을 닦아냈습니다. 손님이 들어왔으니까요. 어서 오세요. 수지는 억지로 미소 지으며 인사했습니다. 2025년 1월 준호는 본부장으로 첫 출근을 했습니다. 새로운 사무실과 더 큰 책임이 주어졌어요. 본부장님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부하 직원들이 인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다 같이 잘해봅시다. 준호가 겸손하게 대답했죠. 준호는 자신의 자리에 앉아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수진이 무능하다고 했던 자신이 이제는 본부장까지 올라왔어요. 원칙을 지키고 성실하게 일한 결과였습니다. 점심시간 준호는 지은과 함께 식사를 했어요. 본부장님 첫날 어때요? 지은이 장난스럽게 물었습니다. 좋아요. 그런데 왜 갑자기 존댓말이에요? 준호가 웃으며 물었죠. 회사에서는 공사 구분해야죠. 지은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즐겁게 식사를 마쳤어요. 1월 말 준호는 형에게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준호야, 할아버지 제실 공사 끝났어. 다음 주에 가족들 모여서 제사 지내자. 형이 알려줬습니다. 좋아요, 형님. 그날 꼭 갈게요. 준호가 대답했죠. 다음 주 일요일 준호는 지은과 함께 이천에 내려갔습니다. 형과 동생 가족들도 모두 모였어요. 할아버지 산소 근처에 지은 제실은 아담하고 깨끗했습니다. 형제들은 함께 제사를 지냈어요. 제사가 끝나고 형이 소주잔을 들었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할아버지 덕분에 우리 모두 잘 살고 있습니다. 형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준호와 동생도 함께 절을 올렸어요. 제사를 마치고 형제들은 제실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준호야, 너 정말 잘 됐다. 본부장까지 되고 좋은 사람도 만나고. 형이 축하하며 말했습니다. 형님도 가게 확장하셨잖아요. 우리 모두 잘 된 거죠. 준호가 겸손하게 대답했죠. 동생도 끼어들었어요. 그런데 수진이는 어떻게 됐대? 소식 들었어? 준호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연락 안 하니까. 형이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그 친구 참. 조금만 참았으면 7억이 넘는 돈을 받았을 텐데. 욕심이 화를 불렀지. 준호는 더 이상 수진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았어요. 이미 끝난 일이니까요. 2월 말 수진은 고시원으로 이사했습니다. 짐이라고 해봐야 옷가방 하나가 전부였어요. 수진은 2평도 안 되는 방에 짐을 풀었습니다. 침대에 앉아 주변을 둘러봤죠. 벽은 얇아서 옆방 소리가 다 들렸습니다. 환기도 안 돼서 답답했어요. 수진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떨어질 줄이야. 하지만 이것이 현실이었어요. 수진은 편의점과 분식집 일을 계속했습니다. 하루 16시간씩 일하며 근근히 생활했죠. 3월 어느 날 수진은 버스에서 우연히 준호를 봤습니다. 준호는 지은과 함께 타고 있었어요. 두 사람은 행복하게 대화하며 웃고 있었습니다. 수진은 뒷좌석에 몸을 숨겼어요. 보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준호와 지은은 몇 정거장 후에 내렸습니다. 백화점 앞이었어요. 주말 데이트를 하는 것 같았죠. 수진은 창밖으로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준호는 정말 달라졌어요. 표정도 밝고 걸음걸이도 가벼웠습니다. 반면 자신은 초라한 차림으로 버스를 타고 가고 있었죠. 수진은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4월 준호에게 또 좋은 소식이 있었습니다. 지은이 임신한 거예요. 준호 씨, 저 아기가 생겼어요. 지은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정말요? 준호는 깜짝 놀라며 지은을 껴안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은 씨. 정말 기뻐요. 준호의 목소리도 떨렸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꼭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행복의 눈물이었죠. 준호는 즉시 형에게 전화했습니다. 형님, 저희 아기 생겼어요. 정말? 축하한다, 준호야. 형도 진심으로 기뻐했습니다. 준호는 회사 동료들에게도 알렸어요. 다들 축하해줬죠. 본부장님, 정말 축하드립니다. 이제 완벽한 가정이시네요. 직원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같은 시기 수지는 몸이 안 좋아졌습니다. 과로로 쓰러져 병원에 실려갔어요. 영양실조와 과로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환자분, 이러다가 큰일 납니다. 제대로 쉬고 식사하셔야 해요. 의사가 경고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지는 힘없이 대답했지만 쉴 수가 없었어요. 일을 안 하면 생활할 수 없었으니까요. 수지는 병원비 20만 원을 카드로 결제했습니다. 카드 빚은 점점 늘어가고 있었어요. 5월 준호와 지은은 아기 방을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아기 침대와 옷, 장난감까지 정성껏 준비했어요. 준호 씨, 우리 아기 정말 예쁠 것 같아요. 지은이 배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당연하죠. 지은 씨 닮으면 얼마나 예쁘겠어요. 준호가 웃으며 대답했죠. 두 사람은 행복한 미래를 그리며 준비했습니다. 6월 어느 날 수지는 마트에서 장을 보다가 또 준호를 마주쳤습니다. 준호는 지은과 함께 있었어요. 지은의 배는 이제 많이 불러 있었습니다. 여보, 이 유모차 어때? 지은이 유모차를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좋네요. 이걸로 살까요? 준호가 대답했죠. 수지는 진열대 뒤에 숨어서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준호는 정말 행복해 보였어요. 곧 아빠가 될 사람의 얼굴이었죠. 수지는 눈물이 났습니다. 만약 내가 준호와 계속 살았다면 저 아기는 내 아이였을 텐데. 하지만 모든 건 수진의 선택이었어요. 조급하게 이혼하고 젊은 남자에게 속았죠. 결과는 이렇게 참혹했습니다. 준호와 지은이 계산을 마치고 나갔습니다. 수지는 그제야 진열대 뒤에서 나왔어요. 장바구니에는 컵라면 몇 개뿐이었습니다. 수지는 계산을 하고 마트를 나왔습니다. 저녁 노을이 지고 있었어요. 수지는 고시원으로 가는 길을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버린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었는지 이제 알았어.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준호는 새로운 가정을 꾸리고 행복하게 살고 있었죠. 반면 수지는 좁은 고시원에서 하루하루를 버티며 살고 있었습니다. 수지는 고시원 방에 들어와 침대에 누웠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땅 보상금 15억. 만약 한 달만 더 참았다면 7억 5천만 원이 내 거였을 텐데. 하지만 조급함이 모든 걸 망쳤습니다. 수지는 땅을 치며 후회했지만 시간은 되돌릴 수 없었어요. 선택의 대가는 이렇게 혹독했습니다.